자, 광개토 태왕비문 그 본격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뭐 지금 녹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녹음 분위기 좀 어떠십니까? 아주 뭐 재밌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흥미있는 그런 분위기인 줄 사실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딱딱하고 뭐 긴장된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예. 네. 편집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편집의 힘을 믿으십시오. 예. 네. 자, 호태왕 비문의 전체적인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구성의 계략에 대해서 먼저 누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예. 네. 사실은 이제 광개토 대왕 이 호태왕비에서 중요한 것은요. 앞쪽에 몰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 네. 예. 고구려가 이제 보면은 첫 문장에서 이 북부에서 왔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꼭 다뤄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몽이 어머니가 누구고 이제 추모왕이라 그러죠. 네. 이 추모왕의 어머니가 누구고 이제 아래에서 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삼국유사라든지 또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엄니대수를 건너면서 이제 그 외쳤던 말 천자의 아들이다. 나는 천자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광개토 저 추모왕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아들 태자에게 이도 여치하라. 이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라. 이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 광개토 호태왕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분이 이제 이구등조 18세에 천자에 이렇게 취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분이 이제 천자로 등극하던 해가 바로 신묘년인데 신묘년에 일본이 이제 백제와 신라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호태왕께서 가서 토벌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그란이라든지 후연이라든지 백제 외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했던 그런 그 성들 이름이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호태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온 그런 그 기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은 이제 앞쪽에 중요한 내용들이 네네. 많다 네네.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이 내용상으로 이제 한 세 파트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제 1면 1행부터 6행까지다라고 네.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고주몽의 탄생. 네. 고주몽께서 고구려를 건국하시고 그리고 실제 건국하기 전에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잖아요. 네. 대소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래서 피난하는 과정. 고주몽께서 피난해서 어디에 도읍을 하셨는지.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도여치. 도로서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한 이제 그런 고주몽의 그리고 고구려의 통치 이념. 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광개토 태왕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 혈통이 어떻게 되냐? 17세 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오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위를 하셨냐? 다스림의 통치 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수왕께서 호태왕비를 어떤 연유로 해서 건립하게 되었냐? 이것이 1면 1행에서 6행까지 나오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1면 7행에서 3면 8행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광개토 태왕 때 이루어진 정복 활동에 관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연도 순대로 그 성과를 적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조작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제3면 8행에서 제4면 9행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묘를 관리하는 묘를 지키는 사람을 수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을 관리할 수묘인에 대한 그래서 수묘인은 누구를 뽑고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차출하고 이 사람들을 매매 금지를 시키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3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선한 네, 뭐 그 당시에 네. 뭐 그 고구려의 사회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제1면 1행에서부터 6행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네, 원문을 읽어 드리려고 했으나
원문을 읽으면 소리로 듣는 그 녹음이기 때문에 원문을 읽는 것보다는 그 중요한 키워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더 듣기에 명확할 것 같아서 주제별로 조금 끊어가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이게 이제 그 광개토 호태왕비의 첫 문장은요, 삼가 생각건대 옛적에 시조 추모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창건하셨다. 이제 이렇게 첫 문장이 되고요. 네네네.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힌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출자 북부여. 여기서 이제 출자하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고요. 네네네. 북부여에서부터 나왔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학계에서 이제 고구려 이 창건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호태왕 비문에서는 분명하게 고구려는 북부에서 나왔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걸 이제 꼭 밝혀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삼국유사 첫 문장이잖아요. 예, 이것도. 삼국유사 고구려기에 보면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졸본부여하고 북부여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후대에 나온 사서예요. 네네. 그것도 700년, 800년 후에 나온 사서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그때 당시에 광개토대왕 사후 2년에 나왔던 이것이 가장 사료로서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고구려는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이 북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동부여는 나오지만 북부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을 무시하는 거다.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방송에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졸본부여가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조금 나와요. 그 졸본부여가 바로 북부여예요. 그러니까 이 호태왕 비문에는 북부여라고 했고 삼국유사에서는 졸본부여라고 이렇게 서로 틀리게 얘기했지만 네네. 사실은 이게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네. 북부여는 원래 이제 서기전 239년에 임술년입니다. 그때 이제 해모수께서 이렇게 그 창업을 한 나라고요. 이때는 이제 고조선의 중심 국가인 그 진조선이 이제 나라 이름을 나중에 대부여로 바꾸는데 이 대부여가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부여를 이렇게 건국을 하셨는데 나중에 중국의 한무제가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그 우고왕을 무너뜨리고 이 북부여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북부여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그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분이 네네. 나서서 네. 이걸 이제 막게 되거든. 이분은 이제 의병이었습니다. 의병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북부여를 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제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나라를 이렇게 자기가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졸본부여라 그러고 또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동명이다. 그렇게 해서 또 동명부여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한 22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북부여의 4대 왕인 그 고우루 단군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그 북부여의 천자로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부여를 볼 때 환단고기에 보면은 전기북부여, 후기북부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북부여가 바로 해모수부터 4대. 4대 단군인 고우루 단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우루 단군이 이 고두막한 장군의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동생인 헤부루가 이렇게 등극을 하지만 역시 이렇게 고두막한의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렇게 동부여라는 나라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고두막한이 북부여를 물려받고 쭉 이제 왕통을 이어나가는데 자기가 원래 이제 졸본부여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후기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삼국유사에서는 졸본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두막한이 죽고 그 아들인 고무서 단군이 등극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동부여에서 성장을 했던 이 고주몽이 쫓겨서 이 북부여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북부여에 그 고무서 단군의 둘째 딸인 소선호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사위로서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슨 뭐 전쟁을 하고 해가지고 창업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장인의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북부여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 해도 되고 또 동명부여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주몽을 동명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원래 동명왕은 고두막한이죠. 그런데 동명부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동명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 있는 거죠. 잘못된 거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위의 나라를 물려받고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다물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다물. 다물. 아, 네. 다물이라는 연호를 네. 쓰다가 이제 신라가 서기 전 57년에 건국을 했는데 추모왕이 북부여를 물려받은 해는 그보다 1년 전입니다. 그죠? 네. 1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가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될 때는 북부여라는 나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고구려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연호를 이제 평락이라는 연호로 바꿔요. 그때가 바로 이제 삼국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구려의 건국연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북부의 역사가 없어지면서 이제 고구려의 이 초기 역사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이렇게 북부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북부여를 계승해서 예. 국호를 바꿨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연호를 평락이라는 연호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물이라는 연호를 이제 오랫동안 썼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고주몽이 졸본부의 당시 왕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자기의 딸인 공주와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6대 공우사 당군이 이제 돌아가시고는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게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봉기 시조 온조왕 파트에 이게 첫 구절입니다.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고구려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왜냐? 졸본부여를 이어서 국호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부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문이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고구려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잖아요. 정체성. 예, 그렇죠. 뭐 책이라고 하면은 좀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이건 비문이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이것을 정제돼서 일단 네. 써놓고서 네네. 이걸 갖다 각인을 했겠어요. 거기에 뭐라면 출자 북부여.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 비문도 있지만은 또 모두루 비문이라고 고구려사의 연구에 필요한 가장 귀중한 비문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북부여의 수사를 맡았었던 모두루의 묘지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하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인 추모 성왕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라고 해서 북부에서 나셨다. 이거 원출, 근원, 원출 북부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자 북부여, 원출 북부여.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그리고 고구려인들을 지키는 사람도 이 고구려는 북부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북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적고 있는 게 바로 환단고기잖아요. 네. 환단고기에는 북부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북부여의 역사를 제대로 온전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적 가치로서도 가장 높은 우리 호태왕비에서 북부여를 언급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국유사? 네, 이런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도 같이 북부여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의 학계에서는 부여사 또 특히 북부여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네, 네네. 그렇죠. 그 뭐 북부여조가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삼국유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졸본부여가 곧 북부여다라고 한 게 삼국유사에는 1년의 주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화가 나와요. 예화가 나오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마침내 부여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년이 어떤 주석을 붙이냐면 이 왕이 됐다고 한 아이는 동명제가 왕이 된 것이다. 고주몽이 왕이 된 것인데 졸본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딴 도읍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기 북부여는 이제 졸본부여라고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만 보더라도 풀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결정적인 증거가요. 삼국유사 북부여기를 보면 또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이 북부여기가 있고 동부여기가 있고 고구려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부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동명제가 북부여를 일어나 졸본주의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라 하니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예. 딱 정리가 되네요. 야.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서 일어났고 이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네네. 그런데 환단고기에 나오는 북부여기를 앞뒤를 이렇게 종합해서 쭉 읽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게 이제 이 호태왕 비문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구성 제1면 1행에서 6행까지의 첫 시작은 출자 북부여라는 이 고구려의 정체성, 자기들의 뿌리인 북부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예, 두 네. 번째는 네. 천재지자 네. 모하백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천재지자라고 해서 네. 하늘에는 천재가 계시면은 그 땅에는 대행자가 있다. 네네네. 그 아들로서 대행자가 있다라는 사상이 들어 있는 건데 네. 환단곡이 고구려 국본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의 선조는 해모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출자 해모수. 그러니까 고주몽은 해모수의 혈통이다라는 것이 이제 환단곡에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다, 고리국이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주몽이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로 국호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고주몽의 본성은 해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모수의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것도 비문이 이제 원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모하백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통 고주몽의 어머니를 하백여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하백여가 이제 중첩돼서 막 해모수 설화에도 나오고 고주몽 설화에도 나오니까 이게 뭐 같은 인물이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요. 이게 같은 인물이 아니고 하백은 원래 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물을 관장하는 관직명이었다고 예, 얘기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광개토 대왕비에는 한 글자가 더 있어요. 네. 하백여 뒤에 낭도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주몽의 어머니는 아마도 여자 낭도, 여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주몽의 그런 출생을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천재지자.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천자라 그러거든요. 천자. 하늘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절대자. 그 천재를 대행을 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지도자를 이제 천자라고 그러는데 이 천자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여러 기록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제가 문헌을 쭉 뒤져보니까요. 천자의 칭호를 가장 먼저 불린 분은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 그 치우라는 이름 자체가 옛날 천자의 칭호다 이렇게 그냥 사서 기록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요? 치우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천자의 중국의 다른 말이다. 역대 왕들이 뭐 내가 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동부가 바로 이 동이족에 있던 천자 문화를 본딱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중국이 나중에 이제 진시황의 그 뭐 황제 제도도 나오고 이제 그랬지만 결국은 문화의 종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 이제 천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천자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구려가 처음 연호를 다물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 바로 이렇게 천자국에서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연호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육십갑자 올해가 정유년인데 뭐 제위 몇 년 정유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호를 앞에 딱 갖다 붙이면 이게 왕이 누구고 그때 제위가 몇 년째고 이게 명확히 나오는 거죠. 왜 애매하냐면 정유년 이러면은 정유년에 해당되는 연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60년마다 돌아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렇죠. 연호를 쓰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다물 네. 1년 뭐 예를 들어 네. 다물 1년 정유년. 네, 그래서 천자국에서 쓰던 그런 문화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면서 이 중국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고구려는 분명한 천자국이다라는 겁니다. 천자국은요. 이 천하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자국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지 않고 태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네. 아니 연호를 썼다는 거죠. 네네. 그 연호가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광개토왕의 영락이라는 연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삼국 사기를 보면 다물은 나옵니다.
우리 그 추모왕의 그 연호인 다물은 나오는데 그 외에 그럼 연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것이 이 환단곡에는 8분의 연호가 나와요. 아. 원래 이 그 고구려의 제왕들은 28명이잖아요. 네, 네. 이 중에 8분의 연호가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광개토태왕이 영락이고 그리고 장수왕이 건흥이랑 장수태왕, 그다음에 문자명왕이 명치, 평원왕이 대덕, 영양왕이 홍무, 보장왕이 개화. 뭐 이런 그 지금 이렇게 연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호들이 이 환단곡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수왕인데요. 장수왕의 연호는 건흥이라고 이제 환단곡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건흥 5년명 광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굴이 됐어요. 네, 1915년에 발굴이 됐는데 건흥 5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건흥 5년 병진년. 병진년이라고 나오는데 건흥 5년인 병진년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출을 해 들어가 보면은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예, 정확하게 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이제 천자 문화는 고주몽이 피난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네. 동부여에서 이제 대소와 그 무리들에게 네. 이제 쫓기는 과정.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천자 문화가 또다시 한번 제대로 잘 드러나는데요. 이 피난 과정은 놀랍게도 광개토 대항 비문 그리고 삼국 사기, 삼국 유사, 환단곡이 모두 일치를 합니다. 아, 네. 네. 아주 이제 그 흐름이 아주 일치를 하는 뭐 유일한 부분이라고도 할까요? 그런 이제 피난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피난 과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고주몽이 이제 어떤 강에 도달하게 돼요. 막 가다가 네. 막 이제 도망을 치다가 근데 이제 오이마리 협보 아시죠? 네네네. 오이마리 협보가 이제 거의 뭐 개국 공신이잖아요. 네네. 이 세 명과 벗을 삼아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떤 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도달하게 돼서는 근데 딱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외치는 그 말이 뭐냐면 아시황천지자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대행자다. 내가 천자다라는 것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항 비문에는 아시황천지자라고 돼 있고요. 네. 나머지 뭐 삼국 사기 유사 뭐 한단고기에는 아시천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천자니까 하늘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천자니까 너희들은 이 만물은 나를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믿기 힘든 이제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물고기와 자라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는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몽이 이제 무사히 피난을 가게 되고 그리고 고주몽이 건너자마자 그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시 이제 해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던 기병들은 건너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동시에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다른 면은 있는 게 뭐냐면 이 비문은요. 비문에서는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의 떼를 띄워서 물을 건너게 하라잖아요. 네, 네. 명령문이에요. 네. 명령문인데 삼국 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요청문으로 나와요. 추격을 하다가 이게 추격자들이 오고 있는데 어쩌면 좋냐 이렇게 나오죠. 어쩌면 좋냐, 내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네요. 반면에 여기서는 명령을 하잖아요. 나는 황천지자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천자다 이거죠. 천자니까 바로 갈대를 띄워 다리를 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고구려의 어떤 주체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삼국사기에서는 약간 그걸 좀 약화시키는. 배알이 틀렸다. 삼국사기에서는요 고구려가 천자국이라는 걸 부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천자의 나라는 중국이지 우리 고구려가 될 수 없다.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삼국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은 어디냐 봤을 때는 뭐 광개토 태양비문에는 엄리대수라고도 나오고요. 부여의 엄리대수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부여 지역이겠죠. 그리고 뭐 삼국사기는 엄사수라고도 나오고 유사에는 엄수 그리고 환단곡에는 차릉수라고도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뭐 중국 문헌 쪽에는 또 엄사수, 엄채수, 시엄수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송화강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몽이 이렇게 피난을 가서 도망을 딱 치고는 어디에 도달을 했는가, 어디에 이제 근거지를 마련을 했는가가 광개토 대항 비문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네. 그 뒤에 문장인데요. 네. 그리하여 물을 건너가서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홀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홀본이 어디냐면 바로 졸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삼국 유사에도 보시면은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다라고도 나오고요. 이제 환단곡에는 뭐 당연히 나오죠. 오이말이 협보와 함께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졸본천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구절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졸본 땅, 졸본 부여의 중심인 졸본 땅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새롭게 국호를 바꾸고 시작을 한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성인 호태왕비의 첫 번째 구성인 제 1면부터 1면 1행부터 6행까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출자 북부여라는 북부여의 존재와 우리의 국통 그리고 고주몽의 피난 과정까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번에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죠. 호태왕비문의 17세손이라고 나오는 내용. 이 비문의 내용을 이 제이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비문에는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17세를 내려와서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네, 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환지 17세손. 환이라는 것은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돌고 돌아서. 그죠? 이르렀다. 환지 아닙니까? 네. 돌아서 이르렀다. 17세손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바로 호태왕, 광개토 호태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7세손, 이 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항상 이게 기준이 시조입니다. 시조. 그죠? 나는 몇 세손이다. 몇 세손이다 할 때 그 기준은 시조예요. 그렇죠. 이걸 딴 데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조로부터 17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삼국사기 기록만 가지고는 전혀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시조가 추모왕이고 광개토 대왕은 이 추모왕의 13세손이거든요. 13세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왕이 아마 19대인가 그런데요. 도중에 이제 뭐 형제들한테 넘어간 게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 세대수로만 따지면 이제 13세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17세손이냐. 이것이 이제 계속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환단고기에서 풀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게 삼국유사에 고구려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국유사 고구려기에 보면은 유화가 이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모수와 이렇게 사통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낳은 그 아래에서 이제 고주몽이 나오니까 당연히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환단고기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해모수는 북부여를 건국을 하고 서기전 239년이라고 그랬죠. 네. 해모수의 첫째 아들은 모수리 단군입니다. 모수리 단군인데 이 모수리 단군은 해모수의 뒤를 이어서 북부여의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 바로 고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고진의 손자가 불리지고 이 불리지가 바로 고주몽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고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자가 되는 거죠. 네. 고손자죠. 그리고 고루 단군은 이제 죽고 해부루가 그 동생인 해부루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해부루는 해모수의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고주몽은 둘째 아들의 증손자고 그리고 해부루는 해모수의 시조인 해모수의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에는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서로 틀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혈통을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왜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왜 동부에서 자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고주몽이 이제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서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고주몽의 혈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리지고 이 불리지는 해부루와 육촌 형제간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여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미 북부여는 뭐 해모수가 세웠지만 왕의 혈통은 바뀐 거죠. 고두막한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동부여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부여에서 이제 뭐 해부루 왕이 사실 이렇게 잘 키워준 거죠. 우리가 이제 금화라고 알고 있는데 금화가 아니고 해부루입니다. 사실 연대를 잘 따져보면은 그렇게 해서
칠촌 아저씨예요, 바로. 고주몽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가에서 말을 키우는 일을 이제 시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 거마왕이 시기 질투를 받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음리대수를 건너서 북부여로 이렇게 옵니다. 거기서 이제 소선호와 결혼을 하면서 왕통을 이어받고 북부여의 왕이 되면서 이제 22년간 고구려의 북부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를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뭐냐면 고주몽의 혈통은 해모수의 사세손이라는 거죠. 그죠? 해모수에 고진이 있고 고진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불리지고 불리지의 아들이 고주몽.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환단곡에 나오는 요 내용, 이 고주몽의 혈통을 가지고 딱 끼워 맞추니까 환지 17세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어디를 봐도 이걸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세손의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유일한 사서가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주몽의 그러니까 4대 위로 봤을 때는 이 광개토대왕을 17세손으로 장수왕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해모수를 태조로 해서 17세다라고 이제 잡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뭐 고주몽으로부터 했을 때 이제 13세손을 얘기를 한 거고요. 고구려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북부여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사료로서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호태양 비문이 환단고기의 진실성을 담보해 주기도 하지만 또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또 서로 또 환단고기를 통해서 또 이 호태양 비문은 정말 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진실이다라는 걸 서로 환단고기가 아니었으면요 환지 17세손의 비밀은 영원히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호태양 비문에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13세손으로 돼 있는데 왜 비문에 17세손으로 돼 있냐 이렇게 얘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비문의 고구려인들은 광개토대왕을 17세손이라고 하는데 왜 삼국사기는 13세손으로 했을까? 그렇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4세손의 비밀이 바로 이 환단고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문화에도 보면은 이 추모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여의 별종이다라고 얘기해요. 별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계가 아니고 차남이잖아요. 차남이 고진이잖아요. 해모수의 차남인 고진에서부터 쭉쭉쭉 4세를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통 별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추모왕이라고 했을 때 사실 모가 이제 음은 같잖아요. 해모수왕하고. 그래서 해모수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모왕의 모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에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그 광개토태왕의 등극년이 일치한다는 건데요. 시인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시면은 영락 5년 을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두 번째 파트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가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당겼던 이유가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광개토태왕이 18세에 등극을 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18세 그러면은 18세가 무슨 연도냐, 몇 연도냐 하는 게 영락 5년 을미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영락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썼던 고구려 연호가 이제 영락인데, 뭐 영락은 영원히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든다 이런 뜻도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영원히 안락함을 누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영원히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 세상을. 이런 뜻이라면은 우리의 그 원래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도 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락 5년은 을미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을미년은 395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순으로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락 1년이 바로 이제 등극년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락 1년은 391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391년도 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락 5년 을미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신묘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묘년에 광개토대왕이 18세였고 그때 등극을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등극년이 일치하는 거는 오로지 환단고기뿐입니다. 아, 환단고기 보시면은 18세의 나이에 광명전에서 등극하셨다라는 네.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죠. 아, 18세에 등극을 했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은 연도가 일치를 하잖아요. 불일치한다는 거죠.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고구려 봉기에 이제 광개토왕 부분을 다룰 때 얘기를 하는데, 광개토왕 아버지가 이제 고국양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왕이 언제 태자로 이렇게 임명이 되고 언제 왕위에 올랐냐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고국양왕 9년에 광개토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392년이에요. 1년 이제 차이가 1년 있는 차이가 거죠. 있네요. 네. 삼국유사도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적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광개토대왕을 뭐 굳이 다루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자세히 다루지 않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저 끝에 부록처럼 있는 왕력. 그러니까 고구려에 어떤 왕이 있었고 신라에 어떤 왕이 있었고 백제에 어떤 왕이 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계보에 나오는데 19대 광개토왕은 임진년인 392년에 즉위를 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391년이 아닌 2년으로 등극연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오는 이 등극년, 이것은 환단고기와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광개토 대왕 돌아가시고 아들인 장소왕께서 2년 뒤에 이 비문을 이제 적은 거잖아요. 네네.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영락 없이 환단고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네. 첫 번째 그 광개토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은 광개토 그 태왕 비문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면에서 1행에서 6행까지 있던 내용을 통해서 고구려의 건국신화, 그 북부여,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그 족보,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파트인 제1면 7행에서 제3면 8행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 자체는 광개토 태왕의 그 기록, 업적, 그 성과, 정복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내용이 좀 길어요. 실제로 이 내용에서는요, 뭐 핵심적으로 본다면 백제와 외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신라를 괴롭히니까 호태왕이 이를 괴멸시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좀 메인 테마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게 쭉 있고 여기 성들이 쫙 있잖아요. 네네. 그 뭐 백제 성이라든지 이게 쭉 이렇게 토벌한 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쭉 나오고요. 네, 여기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광개토 그렇죠. 대왕이 이제 정복을 이제 한 거예요. 정보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누구를 이제 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안정시키고 했던 이제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연도 순으로. 근데 이제 박신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외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를 안정시킨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식신 숙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네네네. 숙신 정벌한 거, 비려 정벌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상황을 한번 짚고 논란이 되는 이슈가 되는 네. 그런 이제 왜곡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백잔 신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기 요 부분을? 네. 네. 일단은 네. 광개토 대왕께서는 다물 정신을 이제 가장 크게 구현을 하셨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 고토와 그리고 우리 본래 문화를 이제 동시에 회복을 하려고 하셨는데요. 일본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장과 신라는 본시 송민으로서 옛적부터 조공을 바쳐왔다. 외가 십묘년 이래로 매양 바다를 건너 백장과 신라를 파하여 신민으로 삼으려 하므로 이에 광개토 대왕 영락 6년 병신에 태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외적과 장국을 토벌하심에 군대가 먼저 외적의 과구에 이르러 18성을 공격하여 취하셨다. 네. 이 구절입니다. 네. 이게 가장
그렇죠. 한중일 역사학계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 뭐 광개토태양비의 조작설, 뭐 그런 것부터 그런 그 쟁점이 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본문을 읽다가 읽은 부분도 사실 좀 왜곡이죠. 아, 그런가요? 네, 문장 네네. 자체가 왜냐면 해석의 하나의 해석으로 지금 이제 하나에 읽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어디를 띄어 읽냐, 어디를 주체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네네. 이 신묘년 내 네. 레에서 끊기도 하고 뭐 다르게 끊기도 하는데요. 레에서 끊으면 도해파 딱 끊고 그다음에 백제 뭐뭐 신라 그다음에 여기까지 끊고요. 그다음에 이위신민 여기는 매파입니다. 네? 매파. 여기는 매파. 도해파가 아니고 매파. 매파로 되어 있군요. 네. 이거를 이제 매파로 하는 이것도 이제 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 이제 바로 이거는- 일본이 왜곡했다. 글자를 쪼아서 변조했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게 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를 하게 되냐면요. 네네. 한문 같은 경우에는 구두점을 어디 찍냐. 네네네. 구두점을 어떻게 방점을 찍어서 네네. 어디서 끊어 읽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방금 박신님은 도해파를 말씀하셨단 네네네. 말이에요. 도해파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다 해자가 아니다. 매양매자다. 이렇게 해서 아. 매양매자로 해서 매파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해파로 해석하는 거는 정인보 선생이 주로 이제 도해파로 해서 주어를 이제 광개토대왕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류승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해자가 아니고 매양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인보 선생의 해석은 중국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한 논리가 어딨냐. 문법이 이상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바다 해자건 사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양매자건 그거는 크게 영향 안 줘요, 내용에. 자, 일단은 이 구절을 일본이 최대한 활용을 한다. 이 구절을 막 앞세운다. 아까 광고에서도 막 말했잖아요. 네. 일본이. 왜가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제대로 지배를 했다라는 네, 네.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이제 천황의 후예다, 우리는. 네. 그래서 황국사관을 정립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천황의 후예면 뭐예요? 딱히 역사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광개토 대항비문에도 나오듯이 왜구라고 하거든요. 구자가 도적 구자예요. 아. 그때 왜는 정식 나라나 국가 형태를 갖춘 게 아니고 해적이었어요, 해적.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된 그런 문화도 없고 국가 형태도 없는 그런 이제 왜구였는데 근데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그런 대외 확장, 대외 진출 이것을 위해서 임나 일본 보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이제 너희를 지배를 했었다. 그래서 이 왜가 등장하는 이 구절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조작하게 된 거죠. 백제와 신라가 송민으로서 조공을 바쳤다. 이거는 고구려의 송민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고구려의 송민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왜거든요. 왜. 정인보 선생 그 해석에 따르면 도해파는 뭐냐 건널 도자에 바다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인보 선생께서는 도해파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본이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이제 파괴시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인보 선생은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아니 이거 광개토 대왕비문 아니냐. 광개토 대왕의 그런 업적을 기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도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그 파괴시킨 거는 왜가 아니고 고구려 고구려다.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가 주어로 나왔는데 갑자기 왜 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이렇게 평정했다고 하냐 네네네. 일본을 그런 이제 이 부분이 주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 이 뒤에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이 비문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생략돼 있는 부분이 주어가 어차피 이게 고구려고 고구려의 그 광개토 태왕이고 이렇기 때문에 생략되는 요법들이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제와 신라가 과거에 송민이었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왜가 신묘년에
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를 갖다가 내라든지 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내라고 했을 때는 어떨면 내침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침략을 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바다를 건너서 깨트리셨다. 바다를 건너서 뭐 파괴시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백잔과 신라 사이에 뚱뚱 요 부분이거든요. 땡땡. 이 부분을 일본 같은 경우는 임나를 넣기도 하고 가야를 넣기도 하고 막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뭐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가령 이제 초반에 이 1890년대 초반에 이것을 갖다 탁본을 뜨는 탁본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초씨 형제, 초천부 초균덕이라고 하는 그 초씨 형제는 그 사람들이 적었던 것을 아까 왕씨 있잖아요. 왕군연인가? 그 1980년대 네, 왕군. 예, 왕건군. 무슨 군? 왕건군이라는 사람이 남겨놨는데 그 남겨놓은 거에 보면은 여기에는 동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백잔 동뭐 신라 이렇게 된다면은 이때 그러면은 여기서 딱 그대로가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왔을 때 그 일본을 깨트리고 그리고 백잔이 동쪽으로 진출해서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그렇죠?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병신년에 왕이 이제 수군을 거느리고 그 잔국을 갖다가 토벌했다. 이렇게도 이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하지만 이것은 고구려 광개토 왕의 어떤 성과, 그렇죠.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굳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을 주어로 하지 않아도 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문장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뒷부분에는 왕궁 솔수군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주어를 내세우거든요. 네. 네, 광개토 대왕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왜가 진짜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는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고 막 자꾸 침략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그 정복 활동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왜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재침략을 합니다. 집요하게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막 쳐들어오고 백제랑 또 연합해가지고는 고구려 뒤통수를 치고 또 신라를 어떻게 좀 잡아 먹어 볼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침략 야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딱 한 문장 가지고 만약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를 해서 이 주어가 왜고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나 일본 부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왔다. 신민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그게 2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그 설을 완전히 이제 보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을 보시면 왜 그런 이제 침략, 야욕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보면요. 사실 백제는 이때 외와 연합이거든요. 내통을 했거나 아니면 외를 이용을 하거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가 들어와서 백제와 신라를 갖다가 다 파해서 신민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맞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왕궁, 솔, 수군, 토의 잔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토의 잔국이죠. 광개토 호태왕께서 잔과 외를 잔국과 외국을 이렇게 토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백제와 외가 한 통속이었다라는 거죠. 신라를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와 백제가 서로 한 통속이었다 그러면은 외가 백제와 신라를 이렇게 파해서 신민으로 삼을 그런 건 앞뒤 논리가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위 신민에 있거든요. 써이자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하려고 했다. 이위라고 하면은 이위 신민이라는 건 신민으로 삼으려 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갈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원했다.
근데 실제로 신민으로 삼았다 하면은 써이자가 없어집니다. 빠져야 그래서 된다. 위신민이 되겠죠. 이 광개토 대왕 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수백 장의 그런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함축적으로 필요한 말만 새겨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민이 됐다면 써이자를 안 썼겠죠, 굳이.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백제를 왜 백잔이라고 했냐. 네. 여기 이제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백제라고 해야 되는데 백잔이라고 한 이유는 이 광개토 대왕께서 등극하기 전에 고국 양왕이 있었고 그 전에 고국 원왕인가 그랬죠. 이 고국 원왕이 어떤 분이냐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백제와의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원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백제는 원래 그 시조가 이제 온조인데 온조는 고주몽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쳐들어와서 그 왕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이제 이건 의를 저버린 거다. 그래서 의를 저버린 사람을 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귄 거 어디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백잔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백잔이라는 표현이 이제 호태왕 비문에만 사실은 이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백제를 굉장히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죠. 광개토 대왕 때부터. 그래서 토의 잔국이다. 외와 잔국을 지속적으로 이제 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이 잔자 자체가 한자 자체가 뭐 해칠 잔, 잔인할 잔, 뭐 포악하다. 잔, 그런 이런 뜻으로 뜻이네요. 풀면 안 되고 네네. 그 제가 사기에서 읽은 걸로 네. 기억나는데 의를 저버린 사람을 네네네네. 잔이라고 한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의를 저버린 사람. 그러니까 의를 저버린 게 맞죠. 왜냐하면 네. 형제의 나라인데 와서 왕을 죽였으니까. 네네. 그렇죠. 뭐 말이 나온 김에 이 신라는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금이라고 불러요. 신라 왕을. 매금.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신라 매금이라고 해서 신라 매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비문에는 보면 중원 고구려 비에도 보면 6번인가 동이 매금, 신라 매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매금이 뭐냐? 근데 이 매금에 관해서는 비문에는 이렇게 금속문에는 나오지만은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을 매금이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낮추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를 위주로 쓰여 있는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곳에는 그렇죠. 매금이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이 매금이란 용어는 환단고기에 나와요. 환단고기 이제 네.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장수태왕이 남평양에서 신라의 매금과 그리고 백제는 백제 어하라를 불러가지고 경계를 논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문헌상에서 이 매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신라 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단고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백제 어하라는 뭐냐면 백제 왕을 이제 어하라라고 명칭을 했어요. 근데 그 연유가 환단곡에 나옵니다. 왜 어떻게 나오냐면 소선어가 비루온조를 데리고 남향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리가 태자가 돼서 네네. 이제 왕위를 잃게 생겼으니까. 근데 바로 한반도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요소 지역. 네, 요서 지역 난하부군으로 먼저 내려옵니다. 소선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그쪽에서 이제 털을 잡고 좀 이제 세력이 모이고 하니까 소선어가 고구려의 고주몽 성제께 여기서 털을 잡고 나라를 경영하겠습니다.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고주몽 성제가 기뻐하면서 왕의 칭호를 내려줘요. 소선호에게. 그래서 소선호가 원래 국가를 형성해서 왕을 했었던 거죠. 그때 받은 이제 왕의 칭호가 어하라거든요. 네. 그게 환단고기에 나오고 백제 왕을 그 이후에도 고구려가 어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백제는 고구려의 속국이다. 그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은연중에.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비문으로 돌아와서 이 비문의 내용은 훼손된 글자도 있고 또 일본의 어떤 그 의도적인 왜곡, 부정한 의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임나 일본 부서를 그 뒷받침하는 근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네네네. 이 구절 있잖아요. 왜가 등장하는 구절. 네. 이 구절은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왜를 격파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양보해서 왜가 이제 신라 백제를 막 건드렸다. 이제 뭐 해석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광개토대왕이 수군을 직접 이끌고 가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왜가 끊임없이 침략을 시도하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것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임나 일본 보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네. 전혀 라고 없는 봐- 거죠. 예, 사실 예. 뭐 왜가 쳐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쳐들어왔다는 거지 뭐 200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이제 10몇 년 내, 10몇 년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뭐 하니까 그때 요청을 하잖아요. 신라에서 구원 요청을 하잖아요. 광개토 태왕에게.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수군으로서 이렇게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격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광개토대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격파하는 그런 내용이 환단고기 고구려 국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예. 환단고기 고구려 국본기에는 이제 광개토대왕이 한 번은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다. 근데 당시 외인은 백제를 돕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백제랑 이렇게 연합하고 내통하던 네네네. 것들이 환단고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백제는 앞서 외와 은밀히 내통하여 외로 하여금 신라 경계를 침범하게 했다. 이것도 똑같죠. 그리고는 이제 환단고기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제께서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어디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환단고개는 도해가 나와요. 네네. 도해 외인 격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환단고기로 본다면 정확하게 도해파라고 하는 것은 도해 외인 격파다. 외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외인은 백제를 돕고 있었고 내통하고 있었는데 이 외가 이제 신라 경계를 침범하게 돼서 수군을 이끌고 이 부분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뭐 비문하고 거의 일치하는 일치하고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그 일제가 아전인수격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을 해서 하는 부분이 또 한 구절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네. 외구 대계하고 외만 외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영락 10년 경자년 때 일인데요. 아까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정복 활동이 쭉 나온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다뤘던 문제시 되는 부분은 영락 5년 때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의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광개토대왕이 백제도 좀 혼을 냈어요. 네네. 왜 이제 타민족하고 외랑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동족을 괴롭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도 이제 한번 맛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왕이 다급해가지고는 지금부터는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로 1,000명도 보내고 뭐 세포 1,000필 바치고 이런 이제 과정이. 네. 그렇게 하면서 58개 성 그리고 700개 마을 그리고 백제 임금의 아우 신하 10사람을 데리고 군대를 철수하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백제를 이제 가엾게 여기신 거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근데 9년 기해년 기록을 보면은 백제가 고구려와의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하여 친선을 맺었다.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개토대왕이 이제 순시를 하러 평양을 가셨어요. 평양을 가 계신데 신라에서 사절이 온 거예요. 아니 외놈들이 외인이 우리 영토에 와가지고는 막 성도 파괴하고 못도 파괴하고 우리를 이제 신민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원 요청을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개토대왕께서 이제 한번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이제 뒤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이제 보병, 기병 5만 명을 파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라를 실제 이제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군이 도착하자 외적이 막 퇴각을 하고 막 무서워가지고는 꽁무니를 빼고 근데 이제 외를 추격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성을 다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왜구 대괴거든요. 왜구는 외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큰 대자에 무너질 괴자입니다. 그래서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쌍구 과묵본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육군 참모본부 첩자위에서 만들어진 쌍구 과묵본을 보시면 다르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외만 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외만 외계는 뭐냐면 외가 신라 성에 가득 차게 들어와 가지고는 외가 신라를 멸했다. 아. 무너뜨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쌍구 과목본에는 외만 외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쌍구 과목본이 있은 한 100년 뒤에 이제 막 정밀하게 탁본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100년 뒤에 이제 그렇게 정밀하게 나온 탁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구 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왜 이진희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후대 탁본일수록 글자가 다르다. 다른 글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쌍구 과목본에는 외만 외계. 외가 신라를 뭔가 무너뜨린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외구 대계. 외적을 광개토대왕이 크게 무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외만 외계가 된다 하더라도 해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외가 가득했지만 외가 무너졌다. 외가 가득 들어왔지만 거기에 들어왔지만 외가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광개토대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추격할 때 네. 거기 원문에 보면 임나가라라는 게 나오거든요. 임나가라. 임나가라에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을 함락했다. 아, 네네. 그 임나가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임나가라. 이게 바로 대마도에 있는 겁니다. 가라 아까 얘기했죠. 네네네. 사만을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이 가라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여기 대마도가 임나가라, 좌호가라, 계지가라 이렇게 해서 삼가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가라가 이제 한이니까 사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호태왕께서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왜구들을 이렇게 크게 격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제 그 부분 이후가 결락돼 있어요. 그렇네요. 보니까. 그 부분 이후가 왜냐하면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대마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더 들어간다.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 뒤에 글자들이 전혀 그렇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보병, 기병 5만을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한 외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추격을 해 들어가서 그 근거지인 임나가라, 대마도를 점령을 하고 이어서 대화외, 구주외 이런 그 본토로 들어가서 항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지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을 싹 진짜 지금 여기 수식 글자가 뒤에, 삭제돼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구대계 이후로 50자 이상이 네, 지금 탈락됐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클라이막스에서 화면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군을 막 쫓아가서 더 이상은 이제 침략을 못하도록 더 이상 딴마음 못 품도록 완전히 진짜 그렇죠. 그냥 묵사발 만들어 놓은 그냥 추경을 해봐도 아실 거예요. 육무방구. 왜냐면 신라에 들어온 외를 쳤어. 그러면 외가 도망갔어. 그러면 대마도만 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얘네들이 안 들어올 거냐 이거죠. 근거지를 쳐야죠. 그쵸. 그럼 본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뿌리 뽑아야죠. 우리 영계소문 이게 당태전 들어가서 보면은 뿌리를 뽑으러 가잖아요. 당에 수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뿌리를 뽑는 거거든요. 그 우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제 군국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완전 막 자기 조상들이 개박살나는 내용들이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일본의 지명 혹은 그치. 일본 내에 있는 그런 성 이름 그렇지. 그런 네. 걸 거예요. 또 이제 네. 무릎을 아주- 꿇였다 뭐 그렇죠. 무릎을 꿇였다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오고. 임나가라가요. 참혹하게 패배하는 임나가라가 대마도의 지명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네. 이것도 아마 지었을 겁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임나를 써먹기 위해서 아, 뭔가 써먹어 보려고 그걸 남겨놓은 거죠. 네. 참 추접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 해서 두 번째 부분 내용들은 주로 호태왕께서 정벌하는 그런 업적들, 그리고 그 매국 사학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지 그 내용. 이 부분을 한번 그 환단곡이 고구려 국본기에 있는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한번. 누락된 부분을 한번 네.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아, 네네.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는데 이때 당시 외인은 백제를 돕고 있었다. 백제는 앞서 외에 은밀히 내통하여 외로 하여금 잇따라 신라 경계를 침범하게 하였는데 이에 열제께서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웅진, 임천, 와산, 괴구, 복삼해, 우술산, 진을래, 노사구 등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속리산을 지나시다가 이른 아침에 천제를 올리고 돌아오시고 이때에 백제, 신라, 가야 모든 나라가 조공을 끊이지 않고 바쳤다. 거란과 평양이 다 평정되어 굴복하였고 임나, 이국, 외의 무리가
신하라 칭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해동의 융성이 이때의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아, 네네. 예. 자, 이런 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한당고기에서는 그때 상황을 조금 구체적이면서도 좀 굉장히 그 동아시아 쪽에서 정말 맹주국 그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파트인데요. 제 3면 8행부터 제 4면 9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파트는 아까 이제 제이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이 광개토 태왕릉을 관리할 그 수묘인의 그 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어떻게 관리를 해라라는 어떤 명령, 그리고 매매 금지에 대한 규정까지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묘를 지키는 수묘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 뒤쪽에 보시면은 수묘인은 어떻게 이제 뽑냐, 그 어떤 지역에서 몇 가구를 뽑아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식으로 어떤 지역에서 몇 가구, 어떤 지역에서 몇 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이 이제 생존 시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왕들께서는 우리의 본토인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소재를 맡겼다. 소재라는 거는 뭐 더러운 거 이렇게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는 거, 네. 청소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광개토 대왕은 이걸 좀 근심하셨어요. 우리 본토인데 우리 고구려인들이 차차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네. 이제 우리의 그런 고토도 회복하시고 그런 다물의 정신을 일으키셨지만 아무래도 후대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명을 하셨냐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데리고 온 한족이나 예족 그들을 맡겨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한족, 예족, 한예인들은 백제 지역이나 이제 타 지역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그런 이제 한예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족과 예족에서 이제 220가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고구려는 또 고구려만의 예법이 있고 전통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를 것을 이제 염려를 하셔가지고 고구려인들을 추가 배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뭐 330가가 이제 수묘인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은 뭐 수묘인들을 이제 팔고 사는 것을 이제 매매 금지를 하고 위반하는 자는 이제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장수왕께서 수묘인들을 배치를 하게 되고 차출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지역명에 우리가 이제 배달 이전에 황국이 있었잖아요. 네. 12황국이 있었다라고도 알려지는데 그 12황국에 해당하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2황국의 지명이 그대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네, 일부. 그러니까 12황국에는 뭐 비리국, 양원국, 구막항국, 구다천국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총 12황국을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수묘인을 차출할 때 등장하는 지명이 매구여가 있습니다. 네네. 매구여국이 있었거든요. 12황국 중에. 네네. 매구여가 또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좀 더 보시면은 객현왕국이 나옵니다. 객현왕국도 이제 12황국의 하나였어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지도집을 보시면 12황국의 그 나라명을 그대로 써서 북쪽에서는 지명을 쓰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시더라도 북쪽에서 뭔가 황국의 지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이제 제 3면 8행까지를 보니까 제 3면 8행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9년에는 어디를 보내서 이제 친선을 맺고 10년에는 어디를 보내서 뭐 격파를 하고 17년에도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해서 뭐 적군을 섬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0년 경술 동부연은 뭐 이렇게 해서 토벌하러 가셨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여 함락시킨 성의 수가 64이고 촌의 수가 1,400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정복했던 그 과정까지 딱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약간 이 행정적인 명령 이렇게 관리해라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광개토
그 호태왕 비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는 그 호태왕 비문을 통해서 또 환단고기의 진실과 진정성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 호태왕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마무리하시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서두에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출자 북부여다. 네. 그죠? 고구려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 삼국사기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만 가지고는 단편적으로 보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리고 호태왕 비문만 보더라도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환단고기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북부에서 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북부의 182년의 역사를 사실은 그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서 우리 역사가 그 이전 시대, 고조선 시대까지 다 부정되는 그런 그 결과가 사실 이제 오늘날 이렇게 초래되었다라는 거죠. 이 고주망에 대해서도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 이런 내용만 보면은요 앞뒤 모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삼국유사 북부여기에서는 고주몽이 이렇게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고주몽도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고주몽이 언제 태어나냐? 해부루의 아들인 금화왕 때 이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래서. 그럼 안 맞죠 벌써? 금화왕은 해부루의 아들인데 그런 그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실제적인 규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별로 없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우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학자들이 자꾸 위서라 그러니까 그 위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우리 역사의 진실이 담겨 있다. 네. 이런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두 눈 부릅뜨고 환단고기를 좀 열심히 봐야 우리 역사의 참모습이 보인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님 오늘 네. 정 교수님이 없는 오늘 녹음이었는데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결국 나를 알기 위함이다. 네. 선제지하라고 해서 네네. 단군세계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아는 것은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돌이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구려에 보면 이 고구려의 근원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광개토 비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개토 태왕 비문이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자 한자 가르쳐야 된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예, 같아요.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네. 천면에 나오는 네네. 그 고구려의 정체성 네. 이 부분은 고구려 파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해서 고구려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당대 비문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글로 되어 있는 거에 최초예요.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최초다, 뭐 역사상 최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게 그 앞에다 점지연 신사비 갖다 놔서 그렇잖아요.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위대성 이것도 있지만 이 비문에 있는 내용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 환단곡의 가치 이런 것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없으니까 더 입이 잘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과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이님은요? 저는 이제 다물 정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다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고토 그리고 그 고토에서 일궈왔던 그런 문화들 모두 회복하는 건데요. 네네.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소한사관이라고 할까요? 대한사관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옛 고토에도 대한사관이 관심이 아니라. 없고 오히려 이런 환단고기 얘기나 광활했던 대륙조선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영토에 집착을 하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환사관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영토에 집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는 걸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셨듯이 이 광개토 대왕비문 1600년 전에 그런 세월을 담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네. 그리고 환단곡이 그렇죠. 아주 일치를 합니다. 네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있는 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다물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사관으로 다시금 다 새로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은 좀 그런 소한 사관, 예, 작게만 보려는 우리의 영토를 이제 작게만 보려고 하고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관으로 우리가 좀 다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 없는 공백을 교수님께서 너무 잘 메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왜요? 박신님 뭐? 한 번만 나오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네. 자주 오시면 자주 좀 모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교수님 몸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자꾸 초청을 하려고 해도 뭐 출연료는 고사하고 밥까지 쏘라고 이렇게 하면은 밥까지 사주셔야 될 점심때네요. 판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제가 쏘라는 뜻으로 알고 쓰겠습니다. 성공. 네. 예, 너무너무 즐겁고 또 유쾌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참 안타깝고 자조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있는 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뭐 환당 고기에도 있고 또 호태양 비문에도 있는 건 있다고 합시다. 자, 다음번에는 교수님 정 교수님 오실라나? 네. 네. 오시겠죠? 오시면 없을 때 많이 하죠. 내일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양 교수님 모시고 호태양 비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쾌하고 명쾌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